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신한 위클리 포커스 스태원입니다. 때때로 경제 관련 뉴스를 접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단어나 전문적인 내용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고 또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다 보면 경제 관련 소식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제 관련 용어나 숫자들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그 숨은 뜻을 알게 되면서 의외로 큰 흥미를 느끼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신한 위클리 포커스에서는 시청자분들께 국내외 경제 이슈들에 대한 큰 골격들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통계 숫자들이 지닌 의미, 중요 인물에 대한 바른 배경, 경제 뉴스 이면에 담긴 의미를 같이 찾아봄으로써 경제 흐름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갖는데도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미국 등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서도 금리와 환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피아 환율 및 금리를 둘러싼 국내외 뉴스 뒤에 감춰진 의미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금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 기준금리 동향에 따라 루피아 환율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적용을 1년 금리에서 일주일 금리로 변경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금년 6월 대외 부채가 3,23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제공을 위해 제13차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은행 대출 잔액 목표 성장률을 7 내지 9%로 하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2016년 7월과 8월 루피아 환율이 연일 하락할 때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환율이 바닥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단기간 내 12,000 루피아 선까지 하락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바닥을 치고 상승하게 되면 이제 환율이 다시 상승하는 것 아닌가 라고 당황하면서 외환시장 참여자들의 쏠림 현상이 되풀이되곤 합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루피아 환율은 13,000에서 13,30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금융시장에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면 진짜 또 올리는 것 아닌가 라는 걱정이 시장에 퍼지면서 루피아 환율은 오르게 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요즘 인도네시아 루피아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루피아 환율이 미 금리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것은 인도네시아에 그만큼 해외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왔으며 루피아 환율 상승, 즉 루피아 가치 하락이 예상되면 빠르게 이탈하는 투기 자금이 예상보다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루피아 환율 상승으로 증권, 채권 시장이 하락한 것이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죠. 루피아뿐만 아니라 원화, 엔화, 유로화 등 모든 나라의 환율과 금, 철강, 원유 등 원재재 가격 역시 달러 가치, 즉 미국 금리 수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향이 큰 미 금리 인상과 관계된 최근 주요 관련자들의 발언을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았으면 합니다. 미 금리 결정은 FOMC, 즉 금리결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의견 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FOMC 1인자는 앨런 의장입니다. 2인자는 스탠리 피셔 부의장이며 3인자가 더들리 뉴욕 FRB은행 총재입니다. 요즘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런 서열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신 듯 합니다. 지난주 더들리가 금리 인상에 가까웠음을 피력했고 이번 주에는 2인자인 스탠리 피셔가 금리 인상이 임박한 것으로 언급하자 조용했던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스탠리 피셔까지 나섰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특히 미국 시간 26일엔 1인자인 앨런 의장이 잭슨홀에서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해 언급할 예정입니다. 잭슨홀 회의는 미국 캔사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하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움으로 원래 각국 중앙은행 총재와 각계 인사들이 모여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학술회의 성격이 짙었으나 최근에는 미 중앙은행 금리 및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의 성격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앨런이 여기서 금리를 인상할 것처럼 말한다면 금융시장은 초토화되는 것 아닐까 하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1, 2, 3위 서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직책상의 서열을 의미하고 재미있는 사실은 스탠리 피셔, 즉 2인자는 앨런의 스승입니다. 게다가 스탠리 피셔는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까지 역임했습니다. 앨런의 스승이자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까지 한 분이니
당연히 FRB 내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은 앨런보다 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만 앨런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들릴 필요도 없이 스승이자 실세가 이런 말을 했으니 9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지만 스탠리 피셔도 종종 금융시장에 언론 플레이를 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작년 8월 30일 잭슨홀 연설 당시 피셔 부의장이 금리 인상이 임박한 듯한 언급을 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은 초긴장 모드에 빠졌습니다. 당시 중국 경제는 크게 흔들리고 있었고 스탠리 피셔의 이런 언급으로 전 세계 모든 통화는 약세가 진행되었으며 루피아 환율도 14,600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금융시장 대부분은 큰 혼란을 우려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과 동결에 대한 의견이 매우 팽팽했는데 스탠리 피셔의 발언에 좀 더 비중을 많이 두었던 금융시장의 예상은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상과는 달리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전 세계 금융시장은 환호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은 피셔의 최근 금리 인상 발언을 참고사항 정도로 취급하고 있지만 리스크에 민감한 시장 참여자들은 신중하게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현재의 금융시장이 취약하고 불안한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최근 기사 하나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미 금리 인상, 신흥국 부채를 고려한 속도 조절이 과제라는 월스트리트저널 경제 기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FOMC는 기준금리 인상 시에 신흥국의 달러 부채를 감안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신흥국 중 브라질, 중국, 터키 기업들은 이미 채무상환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과거와 같은 저금리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은행이 아닌 일반 기업들 부채 중 46%가 달러 표시 채무이며 이 중 3분의 1이 신흥국 부채라고 합니다. 만일 미국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신흥국 채무자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조달 비용 상승을 거쳐 글로벌 경제에 다시 악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금리와 신흥국 경제 상황 간 연관성이 크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지연시킨 주된 이유가 신흥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 여건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미 FRB가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 통화수합을 체결하는 등 국제 통화질서 안정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흥국은 달러 부채가 많습니다. 그런데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달러를 사서 빚을 갚아야 하는 신흥국 입장에서는 부채 원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율이 달러당 10,000루피아일 때 100달러를 대출받았습니다. 대출 만기가 되었는데 갑자기 환율이 15,000루피아로 1.5배 상승하게 된다면 갚아야 할 원금도 100만 루피아에서 150만 루피아로 1.5배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즉 달러 강세는 개발도상국 기업들에게는 금융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리 인상은 속도와 폭에 따라 신흥국 시장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제 상황 및 신흥국 입장을 고려해서 미국이 좀 더 책임 있고 신중한 금리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FOMC 의원들이 최근 자주 언급을 하는 건가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뉴욕 증시가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메시지를 통해 시장의 지나친 과열을 식혀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추정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구두 개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어렵더라도 투기 세력이 버블을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할 것처럼 겁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금융시장은 언제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여 왔으며 그 진폭이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언급되며 신흥국 금융시장은 잠시 위축되는 분위기입니다. 올 9월 미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고용, 물가, 성장률과 같은 미 경제 지표가 일관되게 좋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금리 인상을 견딜 만큼 회복되어야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간 내일 새벽
미국 시간 26일에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는 중립금리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립금리란 쉽게 말해 인플레나 디플레를 유발하지 않는 최적 수준의 금리 수준을 의미합니다. 과거 중립금리는 4.25%였는데 현재는 3%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중립금리의 하락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리 결정에는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금리 인상과 루피아 환율의 지속적 상승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판단해서 시장 흐름에 그대로 편승하기보다는 지금은 향후 전개될 상황을 좀 더 인내하며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방향이 확인되었을 때 객관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현명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다음으로 박예지 아나운서가 주간 경제 지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한 경제지표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제지표 시간입니다. 먼저 환율 관련 소식입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8월 25일 미달러당 13,240루피아로 전주 대비 124루피아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 국제시장의 미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섰으며 인도네시아 외환 시장의 달러화 수요 증가로 루피아 환율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다만 주 후반 지나친 환율 상승에 대한 경계 심리와 주말 예정된 옐런 미 FOMC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오름세가 다소 진정됐습니다. 원화 환율은 전주 대비 5원 상승한 달러당 1,11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원화 환율 역시 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 초반 상승했지만 주 후반부터는 월말을 앞두고 수출 기업의 달러 내고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8월 25일 8.42원으로 전주 대비 0.02원 하락하면서 루피아 대비 원화의 상대적 강세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주식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통화표시 10년물 국채는 8월 25일 7.02%로 주간 기준 0.25%포인트 상승 마감, 전주에 이어서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미 기준금리 상승 가능성, 루피아 환율의 상승 등 채권 시장을 둘러싼 불안 요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관망세가 지속됐습니다. 최근 거래량 부진으로 메인 매도자 간 간격 차이인 비드 애스크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 후반 그동안의 낙폭을 일부 되돌리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8월 25일 5,454포인트로 전주 대비 7포인트 내리면서 주간 기준 하락했습니다. 거래량은 하루 48억 루피아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대외 불안 요인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주중 내내 하락했지만 주 후반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하락폭을 대부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주간경제지표의 박예지였습니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경제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8월 20일 정오부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적용을 1년 금리에서 일주일 금리로 변경하였습니다. 숫자 자체만 보면 1년 기준 6.5%에서 일주일 기준 5.25%로 변경되었으니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 금리는 동결되었습니다. 대신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에 대출해주는 콜 금리를 7%에서 6%로 인하하였습니다. 이번 중앙은행 금리 결정은 은행들의 단기 금리를 낮춰 기업들에 대한 대출 금리를 인하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금리 기준을 1년 기준에서 단기 금리인 일주일 기준으로 변경한 것은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가 인플레이션 관리에서 경제 성장률 확대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중앙은행은 오퍼레이션 타겟이라고 하는 정책 금리 기준을 1개월에서 3개월, 또 3개월에서 1년으로 바꾸는 등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목표 금리 기준을 변경하여 왔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물가 안정이 중앙은행의 최우선 정책 목표였습니다. 근본 조치는
최근 물가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목표 금리물을 기업대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일주일물로 변경, 경제 성장률 확대를 본격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일부에서는 중앙은행의 이번 결정을 숫자가 주는 착시 효과를 노린 정책이라고 폄하하는 견해도 있으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뉴스 자체의 숨겨진 뜻을 분석해 본다면 그 정책적 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역시 기존 조코노믹스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률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외 여건이 안정되고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가 좀 더 빠르게 실물 경제에 반영되길 기대해 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금년 6월 대외부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 증가한 3,23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금액은 2, 4분기 국내 총생산의 36.8%에 해당하며 구성은 민간 부분 51%, 공공 부분 49%입니다. 인도네시아 6월 외화부채 포지션은 공공 부분이 159억 달러로 49%, 민간 부분은 165억 달러로 51%였습니다. 공공 부분의 경우 전월 대비 14%, 전년 동기 대비 17.9% 증가했습니다. 한편 민간 부분은 전년 대비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부분의 대여부채는 주로 금융, 제조업, 광업 및 전기, 가스, 물 공급 부문에 집중되었고 이들 비중이 민간 부분의 75.9%를 차지했습니다. 중앙은행은 6월 말 대외부채 수준은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대외부채의 경우 국가 신용도,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외부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좀 더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는 예고된 바와 같이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제공을 위해 제13차 경제 패키지를 24일 발표했습니다. 담임 경제장관은 79% 가구가 하나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약 1200만 가구는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개발자가 저가주택 단지 건설을 꺼려하고 있어 정부는 주거 단지 내 5헥타르 정도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발자들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33가지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허가까지 3년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높은 개발 비용을 고스란히 개발자가 부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임 경제장관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할 것이며 33가지 허가사항은 11가지로 축소하고 처리 시간도 44일로 줄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행정 절차 간소화로 인리 주택 보급률 상승 등 각종 현안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중앙은행은 금년 은행대출 증가 목표를 당초 연간 10 내지 11%에서 7 내지 9%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현지 언론 템포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BI 총재는 연초부터 은행대출 잔액 증가율이 침체를 보이고 있어 대출 증가율 당초 목표인 두 자릿수 성장은 어렵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민간 기업의 실적 개선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투자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금융감독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은행 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8.78% 증가한 4,200조 루피아였습니다. 이처럼 예상보다 경제활동이 크게 나아지지 않자 중앙은행은 금년 국내 총생산 예측치를 당초 5에서 5.4% 수준에서 4.9에서 5.3% 수준으로 예측치를 내렸습니다. 중앙은행은 또한 금융 확대와 경제 패키지 실시로 성장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하반기 정부 세출 삭감이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함께 손을 잡고 금리 인하, 조세 감면, 각종 제도 정비 등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정부 노력이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리우 올림픽이 막바지였던 지난주 4일 동안 밤잠을 설치며 한국의 박인비 선수를 응원했던 한국 국민들은 박 선수의 금메달 소식에 환호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박인비 선수의 금메달은 손가락 부상이라는 치명적인 핸디캡을 극복하고 이룬 쾌거이기에 더욱 값진 것으로 보도하였지요. 하지만 박인비 선수가 극복해야 했던 진짜 어려움은 아마도 손가락 부상 그 자체가 아니라 계속되는 부진 속에 올림픽 대표를 양보해야 한다는 따가운 시선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야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룬 케이스를 보면 본인이 좌절할 때 버팀목이 되어준 정신적인 안식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박인비 선수도 힘들 때마다 배우자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의 응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저희들도 결국 어려운 환경보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자신의 저력을 믿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비롯한 여러 동반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멋진 그림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훈훈한 소식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일상적인 작은 행복들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는 주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